모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정직하고 가장 냉혹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에 1,400원. 이 숫자는 단순히 화폐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에게 1,400원이라는 환율은 공포 그 자체이자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소환하는 일종의 방아쇠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수직 상승하며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환율 폭등과 함께 실물 경제가 얼어붙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위험한 임계점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1997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온도는 다릅니다. 서울 외환 시장의 딜러들은 모니터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숫자를 보며 숨을 죽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 안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똑똑하고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며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내부의 가계부채와 성장 동력 상실이 복합적으로 얽힌 퍼펙트 스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성적표이자 건강검진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치솟고 무역 수지는 불안하며 기업들의 이익은 환차손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가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균열, 더 나아가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미세한 진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숫자가 내포한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환율은 진정되지 않는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우리에게 어떤 칼날을 겨누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저지선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파도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1,400원의 공포, 그 이면에 감춰진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실상을 추적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단순히 강달러, 즉 킹달러 현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전 세계 통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독 원화의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더 힘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태풍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방파제가 약해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무역 수지에서 발견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것은 경상수지 흑자였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환율 방어의 자연스러운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는 상수, 장수가 되었고 믿었던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대중국 수출 감소는 구조적인 달러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나가는 배수구만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역대급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 자본은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냉혹한 생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묻어둘 이유는 사라집니다. 셀 코리아는 감정적인 투매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결정의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 바로 이 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 때문에 우리는 금리라는 방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음을 알기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으니 안전하다고 자위합니다. 1997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위기가 닥치면 곶감 빼먹듯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환투기 세력이 공격을 시작하면 수백억 달러가 증발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지표는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너희 경제에는 지금 구조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고 외치는 시장의 경고음입니다. 실물 경제의 침체, 수출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통화 정책의 무력화가 맞물리며 우리는 지금 복합 위기라는 거대한 터널의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고착화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우리의 식탁과 생활비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원유, 가스, 곡물을 들여올 때 우리는 원화가 아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국가적인 수입 비용이 20% 폭등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전이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 출퇴근길에 넣는 휘발유,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전기요금에 환율세가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만지작거려도 환율이 밀어올리는 물가 상승 압력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더욱 치명적인 균열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보이지 않는 장부 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하거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환율이 100원, 200원 하던 시절에 빌린 돈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을 뚫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갚아야 할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려 물건을 팔고 영업이익을 남겨도 환차손과 급등한 이자 비용을 메우느라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소위 좀비 기업들에게 고환율은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이어져 멀쩡한 기업마저 흑자 부도를 맞게 하는 신용 경색의 도미노를 촉발합니다. 결국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완벽한 고리를 완성합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경제의 기초 체력은 더 약해지고 원화 가치는 매력을 잃어 더 떨어집니다.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진입 경로입니다. 1,400원의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가기 부담스러운 불편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고 가계의 지갑을 강제로 털어가며 끝내 국가 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멈춰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환율이 무너진 국가들의 말로는 언제나 처참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그들이 겪은 붕괴의 패턴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신호들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예로 최근 몇 년간의 튀르키예, 터키를 들 수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비상식적인 역주행 정책을 고집하던 튀르키예는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는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이 80%를 넘나들었고 자고 일어나면 빵 가격이 바뀌어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자 국민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나 금으로 바꾸기 위해 환전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단순한 침체를 넘어 화폐라는 사회적 신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포퓰리즘, 그리고 반복되는 디폴트, 채무불이행 속에
페소화의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화폐는 날개 없이 추락했고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1997년 이 공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태국 바트와의 폭락이 아시아 전체로 번지던 그해 여름, 당시 정부는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한국을 떠났고 환율은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9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한보, 기아, 대우 같은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일터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는 달러가 없어 부도를 냈고 경제 주권을 IMF에 넘기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리랑카. 국가의 이름은 다르지만 망국왕고의 시나리오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 속에 경상수지 적자를 방치하고 외채 관리에 실패하며 환율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그 대가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국가가 처음부터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환율이 조금 올랐네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는 순간 환율은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국가 경제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4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가 전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숫자가 그 괴물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파고가 한국이라는 방파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균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수출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지만 진짜 위기는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일반 가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조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원자재를 들여오는 비용만 40% 급등하면서 마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장님들은 가동을 멈추거나 직원을 줄이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고용시장의 한파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좁아진 취업문은 아예 닫혀버리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환율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올려야 하는 고금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청년들과 빚으로 버티는 가게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비는 사치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동네 상권이 죽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며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부동산 침체의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부동산, 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자금을 대준 금융사들이 부실화되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뛰어넘는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환율 상승이 K자산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과 채권은 환차손이 확정된 매력 없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코스피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고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들의 노후 자산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산이 단지 원화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적인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앉아서 당하는 벼락거지가 되는 셈입니다. 400원 환율의 시대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대출 이자를 낼 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떼어가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대 추락이라는 수치 뒤에는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서민들의 삶과 팍팍해진 가계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면초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처럼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단순한 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석적인 해법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막고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석을 선택하는 순간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니 영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이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을 잡으려다 실물 경제를 질식시키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자니 환율 폭등과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거센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가 안정이냐, 경기 방어냐, 혹은 환율 방어냐, 부채 관리냐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 사이에서 한국은행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보유한 달러를 팔아 환율을 누르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든든하다던 외환 보유고가 투기 세력의 공격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바닥을 드러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무리한 개입으로 실탄을 소진해버리면 진짜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벌거벗겨질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또한 손발이 묶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돈을 돌게 해야 하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침체로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곳간이 비어버린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여력을 상실했습니다.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축소되었고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할 환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위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들이 모두 무력화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진공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은 엔진이 고장난 채 표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하는 냉혹한 이유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파도를 막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구명조끼를 입고 질을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고 중앙은행의 방패가 뚫리고 있는 지금 각자 도생은 더 이상 비정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현실 전략입니다. 400원 환율의 시대,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철저한 디레버리징, 즉 부채의 축소입니다. 지난 10년이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돈을 버는 레버리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간은 빚이 곧 파산으로 이어지는 상환의 시대입니다. 금리는 높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국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대출 원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생존의 제일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통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원화라는 단일 통화에 집중된 매우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도 원화, 월급도 원화, 보험금도 원화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원화의 가치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비율 최소 10%는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나 실물 화폐인 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 시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지켜줄 경제적 보험을 드는 행위입니다. 환율이 치솟을 때 달러 자산의 가치 상승은 원화 자산의 하락분을 상쇄해주는 강력한 에어백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왕입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는 평가액이 수십억인 아파트보다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100만 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불황기를 버티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경제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쥐고 냉철하게 때를 기다린 자에게는
부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다가올 기회를 엿볼 것인가? 지금 당신의 선택이 향후 10년의 부의 지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제 1,4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폐 교환 비율의 변동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누려왔던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라는 파티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 휘슬이자 우리가 미뤄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라는 걸출한 효자에 기대어 그리고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이라는 모래성 위에서 위태로운 번영을 즐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환율은 그 환각에서 깨어나라고, 이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2의 IMF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위기가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서서히 몸의 활력을 갉아먹고 손발을 마비시키는 만성 질환과 같습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조금씩 뜨거워지는 경제 온도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율이 좀 올랐네, 물가가 좀 비싸네라며 익숙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가계 부채의 임계점,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의 고립, 이 모든 구조적 난제들이 1,400원이라는 환율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갓감을 준비하고 창문을 단속하는 사람만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붕괴하기 직전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환율은 그중 가장 정직하고 시끄러운 경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오히려 냉철한 이성으로 나의 자산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누군가는 무너졌지만 누군가는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차이는 준비와 대응에서 갈렸습니다. 1,400원의 공포, 이것을 두려움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생존과 도약을 위한 예방주사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광판의 붉은 숫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